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의 전말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팬티 스타킹 연쇄 살인사건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4명의 여성들이 스타킹에 목이 졸렸지만 범인의 단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81년 일본 가부키초.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부키초의 뒷골목. 뭔가 은밀한 분위기가 맴도는 곳입니다. 이곳은 요즘 흔히 말하는 러브 호텔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며 주변에는 그에 걸맞은 술집들이 즐비했습니다. 어느 날 A 모텔에 남녀가 들어옵니다. 러브 호텔에 남녀가 짝을 이루어 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3, 40분 후 남성 혼자 호텔에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하는 말, 호텔 룸 이용료는 남아있는 여성 손님이 지불할 것입니다. 보통 남성 손님이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성 손님에게 돈을 받으라고 하니 직원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여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객실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직원은 객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어질러진 객실 안에 스타킹에 목이 졸린 채 사망해 있는 중년 여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방 안에는 명함이 하나 떨어져 있어 그 명함으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가부키초의 한 카바레에서 일하던 33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좀 더 면밀한 수사를 한 결과 이 여성이 사용하던 게이코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으며 본명은 와다노코이고 실제 나이도 45세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와다노이코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지만 그 남편과 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정을 이룬 과정은 평범하지 않았는데 29살일 때 유부남이었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 남자가 이혼한 후 본격적으로 그와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한 결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못 가 자신의 가정을 잃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함께 왔던 남성의 신원을 밝혀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살해된 와다노이코가 호스티스였다는 점을 토대로 카바레의 손님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 추정해보기도 했지만 용의자를 쉽게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의 이목구비나 옷차림은 물론 연령대조차 종업원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결과물 없이 한 달 반의 시간이 흐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81년 4월 25일 오후 9시경 가부키초의 또 다른 러브호텔에 남녀가 체크인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 10시쯤 남성 손님이 먼저 나가면서 조금 뒤 여자가 계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종업원은 그대로 나가려는 남자를 세워두고 객실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일어난 이 지역의 살인사건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종업원은 얼른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방 안에는 팬티 스타킹으로 목이 졸린 채 사망해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목욕 가운 하나만 걸친 전라의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헐레벌떡 카운터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남자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앞선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킹으로 목을 조른 방법, 또 먼저 나가며 여자가 돈을 낼 것이라고 하는 말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건은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남자 얼굴을 보고 대화까지 한 목격자가 있으니 조만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직원의 말에 의하면 남자가 일반적인 평범한 셀러리맨처럼 보였으며 남녀 사이가 꽤나 친밀해 보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남자의 신원을 밝혀낼 실마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와 여자의 핑크색 샌들, 담배와 라이터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머지 여성의 속옷을 비롯한 가방 등 여성의 물건을 범인이 모두 가져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몽타주를 작성해 제보를 요청했지만 사체의 얼굴이 부어올라 원래의 기본적인 이목구비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생전 얼굴을 복원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단
피해자의 키는 157, 나이는 20세 전후라는 것. 담배와 라이터가 현장에서 발견되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폐가 깨끗한 것으로 보아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이었다는 것. 또 이 여성은 겨드랑이에 액취증 수술 흔적이 남아 있었고 충치가 많아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골격의 특징으로 보아 대만인이거나 외국인이라고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끝내 이 여성이 어디서 온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고 범인에 대해서도 실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난 1981년 6월 14일 새벽 6시 반입니다. 가부키초에 있는 C 모텔에 남녀가 체크인을 합니다. 그리고 30분쯤 후 아침 7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남성이 먼저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우리들은 이쯤에서 범인의 목적은 상대 여성과의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체크인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남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여성은 역시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상한 느낌의 종업원이 방문을 열었더니 역시 목이 졸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법이나 정황이 앞선 사건들과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이번에는 손과 발이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 등의 피하 출혈의 징후가 보였던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발견 당시 여성은 숨을 쉬고 있어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살고 있는 17살 비양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소지품 중 작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그녀의 도서관 책 대여 카드가 남겨져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양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다가 끝내는 퇴학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18세인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녀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 중 그녀의 장래 희망은 연기자였다는 것,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그녀는 연극 관계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조만간 탤런트로 데뷔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흥분하고 설레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까지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다가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신주쿠의 가부키초로 향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연극 관계자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꼭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습니다. 부검이 진행된 피해자의 유에서는 약 200cc 정도의 커피도 검출되었습니다. 그들은 호텔로 들어가기 전 가부키초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하며 커피를 마신 것이 아닐까.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도 아무런 단서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첫 사건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러브 호텔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에 매춘을 하려는 중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꼭 매춘이 아니더라도 범인이 원하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러브 호텔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연극계 관계자라고 했으니까요. 추가로 이 세 개 사건의 특별한 공통점도 나타납니다. 부검 결과 3명의 피해자에게서는 각성제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의 주사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음료 등을 통해서 몸에 흡수된 것이 아닐까 하고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연쇄살인사건으로 보게 되고 일본의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국민들은 빠르게 범인을 잡아내라고 촉구합니다. 종업원에 따르면 같이 온 남성의 키는 160cm 정도, 그리고 나이는 30대 정도의 직장인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만 할 뿐 범인의 윤곽을 전혀 잡지 못합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러브호텔 내외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1981년 6월 25일 D 모텔. 30대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 체크인합니다. 허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여성이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여성이 황급히 데스크로 내려오더니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남자에게 목이 졸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는 있는 힘껏 저항했고 남자는 여자를 제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녀의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진술입니다. 자신은 이 근처의 한 카바레 호스티스로 일하는 30세 여성이며 어느 게임 센터에서 혼자 앉아있던 중 그 남성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접근했고 그렇게 그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열흘 전 세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장소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 남자의 이름도 나이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생존자가 있었기에 이제 사건은 정말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 여성은 숨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여성이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함께 러브 호텔로 갔다는 커다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수사에 협력하지 않고 그렇게 숨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사건들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살해된 3명의 피해자들에게서 각성제가 검출되었다. 이들은 주사의 흔적이 없으므로 입으로 또는 코로 들이마신 게 아닐까, 흡수한 게 아닐까.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매춘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세 번째, 살해 방법이 비슷하다. 네 번째, 용의자의 모습은 젊은 남성, 셀러리맨 풍이며 신장은 160, 30대 정도이다. 1996년 6월, 결국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원히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그 후 일본의 모든 러브 호텔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잠들지 않는 화려한 일본의 번화가, 그 거리에서 일어난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